제가 조금 전 그 소개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였었고,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고, 그리고 또 그 경영자, CEO였었고, 그리고 또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 거의 이제 5가지 직업 정도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현대는 아마도 저만의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류들이 수명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특히 20, 30대는 평생 2~3번은 직업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먼저 그런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저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들도 참 많이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고 배웠던 점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께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래서 그런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그 경험 이전에 우선은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졌던 좀 문제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제시하기는 못하는데요. 해법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영재 교육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문제점만 이제 제가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영재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재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영재교육센터 같은 쪽 홈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영재교육의 목적이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영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영재라고 하면 조기 졸업을 하는 학생, 또는 영재라고 하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 또는 또 다른 분에게 여쭈어보면 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 학생, 또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재라고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워튼 스쿨 MBA를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졸업했는데요. 아주 늦은 나이에. 그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회사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법대에서 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경영학 학생들에게 배우면 다들 어려워한대요. 근데 유독 몇 명 정말로 똑똑한 학생들이 자기가 보기에 법대 학생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A+를 주셨대요. 1년에 몇 명이 안 된대요. 근데 10년 후에 이렇게 그 학생들이 궁금해서 봤더니 거의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 있답니다. 어떡해.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금융 위기를 보았더라도 사실은 그 금융 위기 중심에는 그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핵심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영재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영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본인은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겠지만 과연 그게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재 교육 시스템들 과정들을 보면 저는 특징이 3가지 같아요. 특징이 속도 중심, 문제 해결 중심, 결과 중심인데요. 또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생각을 해보죠. 우선 속도 중심 교육, 가능한 한 빨리 졸업하는 조기 교육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를 빨리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그럼 과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회학 연구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스탠포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가 대규모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그 학생들을 25만 명 중에서 선발을 했어요. IQ가 140 이상인 사람만 뽑았대요.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서 1,470명이 그 중에서 뽑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제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나온 결과가 어떤 것들이었냐면, 물론 뭐 평균보다는 좀 더 잘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적을 낸 사람은 그 중에서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근데 그 선발에서 떨어진 학생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말로 머리가 좋고 빨리 조기 졸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을 못하는가? 그건 사회는 성적수는 아니죠. 사실 사회생활은 공부는 혼자 하지만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가는 사람만이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부만 하고 조기 졸업을 하다 보면 기능은 발달하는데요. 그런 쪽에 어떤 능력들은 발달시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은 미국 교수님들이 그 한국 학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똑똑하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면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학생들만큼 잘 문제를 풀어온대요. 근데 이제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그런 이미 어떤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내거나 또는 그런 것 말고 아무리 비효율적이라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거나 또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면 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오랫동안 고민해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거기서 완전히 막힌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 창의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고취하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창의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법을 익히는 데서 나오지 않고요. 거기선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의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근본적인 것도 뭐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질문해보고 고민해보면 거기서 창의력이 생기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창의력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중심의 교육인데요. 결과 중심의 교육.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금융 사기들을 보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그 과정에 대한 중시 없이 결과만 또는 문제 해결 위주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온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과정도 그렇고요. 그다음 나와서 이제 결과는 어떠냐? 영재 교육의 결과들. 얼마 전에 직업 만족도 조사가 그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있었었는데요. 그 표가 있습니다. 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해야 하는가 그 순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1, 2위가 작가분들이죠. 사진작가, 작가. 그리고 보시면 뭐 6위가 인문과학연구원, 뭐 교수, 그리고 성직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최하위를 보시면 1위가 모델이고요. 예쁘게 태어나면 참 부러운데 모델이 되면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2위가 의사. 그다음 3, 4, 5위가 크레인 운전원, 대형 트럭 운전원, 건설기계 운전원.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 힘든 일 하시는 3, 4, 5위들보다도 더 직업 만족도가 낮은 사람이 의사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지금 현재 의사들은 저렇게
직업 만족도가 낮죠.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 적성과 관계없이 공부 잘하니까 보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의대를 나와 봐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반드시 머리가 최고 똑똑한 사람이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의사로서 더 필요한 것은 성실한 사람,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주위에서도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친구 없이 책상에서 공부하기만 좋아하고, 그렇지만 뭘 잘 만들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그 성적이 좋고 안정되다고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정작 의사가 되어서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의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 매일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책상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이, 그 친구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성적인 학생이 매일같이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면, 그게 뭐 하루 이틀은 참겠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버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격이 안 맞는 일이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사실은 적성과 상관없이 안정이나 전망만 쫓아간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안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인데, 과연 안정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안정된 직업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이 안정적인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MBA 졸업했을 때도 많은 제 동기들이 금융 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이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되니까. 근데 지금 뭐 1년도 안 지났는데 많은 그 동기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기가 해고가 됐는데 한국에 혹시 자리 있냐고. 그래서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더라고요. 안정이라는 건 환상일 수 있고요. 사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안정의 반대말이거든요. 안정은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안정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런 영재교육 또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교훈들인데요. 이 첫 번째가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입니다. 그 상식 아시죠? 상식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common sense인데요. common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sense 하면 그 영어로 이제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면 공부를 해서 배워야만 아는 거고요. 센스면 배우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상식 또는 커먼센스라고 하면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상식이다라는 게 이제 상식에 대한 정의겠죠. 회사를 하다 보면 그 가장 대비가 되는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연구개발 기술자들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케팅이나 판매하는 쪽인데요. 양쪽에서 이렇게 다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CEO를 할 때는 제가 두 분야 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뭐 때문에 다투나 들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자기가 그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터넷으로 검색할 정도면 알 수 있을 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저 마케팅하는 사람에게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는 척한대요. 상식인데. 반대로 또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매일 신문만 볼 정도면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엔지니어가, 그 기술자가 일부러 무슨 억하심정에 모르는 척한대요. 그러면 그 제가 들어보죠, 내용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지만 이 기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분야였던 거예요. 근데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접하는 거라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기술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예전에 보시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절은 그분 보시면 예술가이죠. 그 인체 해부도도 그렸죠. 그다음 무기 설계도 했죠. 한 사람의 전문가가 한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여러 분야를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점점 더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도 한 가지 일을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시대가 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상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건 환상이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마다 상식이 있지만 그 분야의 상식이 다른 분야의 상식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도 이제 상식이라는 그 말에 그 허상에 잘못 사로잡혀서 이건 상식인데 왜 모르는 척 할까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제 전문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인데요. 예, 같은 맥락에서 그 일본의 도요타사에서 T자형 인재라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회사에서 생각할 때 현대에 있어서 인재들은 그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요타에서 T자형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인재라고 하면 여기만 생각했어요. 일자만.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만 있으면 인재라고 생각했는데요. 현대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수평 막대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현대에 있어서 진정한 전문가,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건데요. 두 번째로 말씀을 이제 드릴 부분이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소통 능력인데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T자형 인재 보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T자형,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더하기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통 능력과 이쪽은 다른 게 여기는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전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식과 포용력을 가지고 마음 자세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자세와 그걸 실제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왜 도요타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그냥 뭐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저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은 일본인형 인재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자기가 맡은 몫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가정교육도 받고 학교 교육도 받으면서 커가다 보니까 일본인들을 대상으로는 아마도 이런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충분할 텐데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인재상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제가 A형 인재였어요. A형이요? 예, 그 저기 알파벳으로 A인데요. 예. 그래서 왜 A라고 제가 했었냐면 그 세 가지가 인재상으로는 필요한데 한국인에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두 번째는 그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식,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 삼각형과 가장 비슷한 알파벳을 찾다 보니까 A였었고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도 풀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A라는 게 사람 인자에 도중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가교 그런 뜻도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한국인에게 필요한 21세기 인재상은 A형 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안철수 선생님이어서 A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 기억하기도 쉽네요. 토요타의 T, 안철수의 A. 예, 예. 숨은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예. 예,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그 긍정적인 사고 방식 하면 좀 진부한 표현이고 모든 분들이 아마 어떤 뜻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초긍정까지 나왔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들려드리면 저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를 보는 측면에 대한 긍정성과 또 미래를 보는 그런 면에서의 긍정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과거를 보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일 카네기라는 분의 이제 책을 보면서 저도 배운 건데요. 거기를 보면 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그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연쇄살인범들만 모아놓은 그런 형무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 90%의 그 수감자들이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고 그 정말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주위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됐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지니 다니엘 덕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5살짜리 딸과 둘이서만 살았대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딸에게 미안하다 보니까 초콜릿을 사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그만 먹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이 애가 그 자기 덩치보다 더 큰 초콜릿을 혼자서 다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놀라고 당황하고 좀 화도 나서 태어나서 처음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얘가 5살짜리 얘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 동생이 만약에 있었으면 걔가 먹었다고 뒤집어 씌울 텐데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어쩌면 일이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사람이 타고난 속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5살짜리 애도 그렇고 그런 흉악범들도 모두 다 남들 탓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그 굉장히 잘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대 명예에도 뽑혔다고 누구한테도 들었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잘된 친구인데 그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기는 어쩌다가 잘못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기 잘못 전혀 없는데도 정말 잘못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절반은 자기 잘못이라고 우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다음에 이런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어떤 교훈을 나는 얻을 수 있는가 그 생각만 한다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괴롭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뭐 잘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되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친구가 또 이제 저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요. 정말 남자답고 이렇게 호탕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일이 잘못되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요. 그 주위 사람들 거기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정도로 무서운데 또 남자답다 보니까 화를 풀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질 막 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친구는 같은 일에 또 빠지는 거죠. 같은 실수가 반복이 또 되고 화를 내고. 반복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뭐 발전이 결코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도 그런 뭐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깨달았던 게 절반의 책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잘못됐을 때 남 탓하기에 앞서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선은 절반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후회를 하는데요. 후회를 감정을 소진하는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하나라도 교훈을 얻으려는 그런 건설적인 후회를 하는 태도.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스톡데일 장군이라고요. 그 베트남 전쟁 때 월맹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군 최고위 장성인데요. 그 사람이 그 포로로 잡힌 다음에 했던 것들이 그 월맹군과 포로 그 교섭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그 포로들 사기 진작을 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많은 미군 포로들을 살아남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전쟁 영웅인데요. 이제 기자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정말 어려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낙관론자들은 다 죽어버렸대요. 그 현실주의자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상식과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설명을 구했더니 그 낙관론자들은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자기도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주위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들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정도만 되면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대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요. 그러면 조금은 실망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지만 다음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또 부활절이 지나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뭐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니까 조금씩 실망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실수하면 그건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낙관론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 나갔대요. 근데 비관론자가 아니라 이 현실주의자들은 아무리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쟁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망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 전쟁은 빨리 끝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운명은 언젠가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운명이다.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친구들 얼굴 보고 그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참 상반된데요. 하나는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CEO 할 때 어려운 시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스스로 체득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비슷한 맥락인데요. 차가운 머리라고 하면 현실과 자신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고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라고 하면 미래와 나 자신에 대해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반대 예를 이제 들려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만약에 뜨거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뜨거운 머리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이거든요. 막연한 낙관. 그게 단기간은 힘을 주죠. 우리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힘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보면 뭐 저도 아주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기는 짧고요. 어려운 시기는 항상 길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고요.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상승장보다 하락장은 항상 두세 배 기니까. 그래서 그 단기간은 이 뜨거운 머리가 힘을 주는데요.
항상 어려운 시기는 긴 법이라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실망하고 죽어버리는 그 베트남 전쟁 때 낙관론자들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냉정한 시각이더라고요.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히려 오랜 동안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만 있고 오히려 또 가슴이 차가운 사람, 머리도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우면 그러면 실망하고 비관론자가 바로 그 경우 같은데요. 그럼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항상 잘 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안 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잘 된 다음에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시기 끝에 잘 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누구에게나 잘 되는 시기는 오게 마련이니까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상투적인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저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절반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낙관보다는 현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는 또 상투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공부라는 게 그 학생들 공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 나와서의 공부입니다. 일종의 학습과 가까운데요.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사회에 나와서 공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그래서 학교 졸업한 다음에 특히 저 같으면 대학원 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정말 공부라는 게 정말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처음 깨달았었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부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시절 일인데요. 대학원 시절에 제가 연구를 했었던 분야가 심장 부정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이 몇 명 없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 상대들이 외국이거든요. 어느 날 밤 이제 잠을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자고 있을 때 저 미국이나 유럽 쪽은 낮이니까 내 경쟁자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잠이 안 와서 막 잠설치면서 책 뒤적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제가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은 잘 텐데 그 생각은 못 하고요. 근데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 나름대로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일종의 분통 터지는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정말 이건 내가 먼저 생각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세계의 발전이, 세상 발전이 너무너무 빨리 이루어진다.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어서요. 어떤 때 이제 아주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요. 그때는 기분이 좋죠. 처음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정말로 괴로운데 그때 나름대로 정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산다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출근을 하면서 오다 보면 이제 옆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보이는데 거기 벌써 대낮같이 환하고 차는 다 너무나 많아서 도로가 메어질 지경이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열심히 사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왔다가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좀 숙연해지고는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늦잠 자니까 안 보였던 거죠, 저한테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맞아요.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책을 읽으려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많구나 그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책 가운데 제가 읽은 책은 몇 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공부가 주는 의미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CEO를 할 때 이제 마지막 해였었는데요. 한 10여 년 하면서 그때 제가 경영했던 회사는 정말로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는 뭐 거의 사상 초유의 그런 기록들을, 경영상의 기록들을 세우게 됐던 그런 해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잘 되는데 주위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든지 벤처 회사들,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혹시 내가 그 전체, 산업 전체를 도와서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제가 의사 그만둘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의사로서 그 백신을 만들면서 이렇게 양쪽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한쪽을 포기해야 됐던 그런 이유도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만 보는 게 옳다고 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과연 그 일 자체가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의대 교수 일도 저한테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쪽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더 크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7년째도 새벽 몇 시에 3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려면? 예, 뭐 그때 보통 한 4-5시간 정도 계속 잤죠. 그래서 그 7년째도 괴롭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더 재밌었던 일이고 그리고 잘할 수 있던 일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대를 그만두고 이제 벤처기업 창업을 했던 그 계기였었는데요. 10년 차 때, 그러니까 CEO 10년 차 때도 같은 그런 고민에 부딪히게 된 거죠. 안녕연구소라는 회사가 워낙 공익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녕연구소에서 CEO를 하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이고요.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또 제가 잘하는 일이었었는데요. 만약에 업계 전반을 중소기업들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일을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의미가 더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더는 아니지만 같은 정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또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 스스로 사임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이제 나오게 됐던 그 배경인데요. 나오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경험은 많기 때문에 저는 직접 경영하는 건 지금도 뭐 쉬운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저변이 넓힌 상태라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뭐 외국 대학의 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교환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대학원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짧게 연구원으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건 이제 제 선택 사항이니까
제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듣고 싶은 교수님 것만 앉아서 저쪽 가장 뒤쪽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좋더라고요. 그 시험을 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아, 시험 걱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부는 no pain, no gain이라는 게 제 철학인데요. 고생 안 하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40대 중반에 정말로 현업에 투자해야 될 귀중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기로 한 이상 시간 헛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토플 시험 새로 보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 대학원 가려면 거기 또 GMAT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시험 그 시험 봐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대학원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돌아서면 들어서는 잊어버리는 나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가니까 숙제 걱정은 숙제 스트레스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요. 학생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썰물이 빠지면서 갯벌에 굴곡이 드러나듯이 제 처참한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눈 똑바로 뜨고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도 사회에 나와서 하는 공부가 가지는 그런 뭐 세 번째 의미가 그런 자기 실력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 그런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뭐 나의 한계를 넓히는 그런 극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물러서면 그게 이제 한계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러서는 적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 포함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러설 때는 거의 물러설 이유가 수백 가지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러서면서 내가 지금은 물러서지만 다시 똑같은 상황이 기회가 도달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다음에는 이걸 넘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한번 물러서면 거기가 일종의 습관이 돼서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똑같은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그걸 극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자기 평생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기가 넘을 수 없는 한계점들을 만드는 순간이 되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석 달을 받는데요. 그 가장 힘든 훈련 과정이 유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그 유격 훈련이 제가 있었던 그쪽에서는 굉장히 멀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가면 산이 나오는데요. 또 산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분지가 있어서요. 거기에 유격 훈련장이 있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완전 군장이라고 해서 필요한 장구들을 다 이렇게 짊어집니다. 그러면 20kg이 넘어요. 그걸 짊어지고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산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죠. 사실 20kg을 짊어지면 그 발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정말 무게를 느낄 수 있고요. 저 웬만한 애 하나 없고 산 올라가는 건데. 네, 아유, 네. 무겁죠. 그리고 또 처음에 한 발을 떼면 예. 거의 휘청거릴 정도로 정말로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그때 이제 훈련병끼리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묘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거기 보면 삽을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그 삽에서 앞에 있는 쇠를 뗍니다. 쇠붙이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나무 막대기만 배낭에 꽂아 놓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삽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1kg이라도 줄이려고 온갖 정말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하나도 꽤 부리지 않고 한번 다 짊어지고 가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꽤 같은 거 안 부리셨을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체력도 약하고는 약한데요. 근데 한번 뭐 일종의 극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얼마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한번 그 기회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짊어지고 갔는데요.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하는데 그 뭐 고통의 연속 그런 과정들을 해가지고 이제 고통 속에서 그 행군을 하루 종일 해서 결국은 갔어요. 거의 낙오돼서 밤 9시 정도에 저 가장 마지막 그룹에 속해서 겨우 도착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뭐 하나의 추억이죠. 군대 생활의 하나의 추억이고 저는 군대에서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왔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정말로 힘들 때 그러니까 뭐 사흘 밤을 새워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정말로 힘든데 그때 갑자기 예전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시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내가 힘든 게 그때만큼은 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옛날에 지나가 본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별 생각 없이 했던 옛날의 그 어떤 경험들이 제 인생의 한계를 넓혀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미 한 번은 지나갔고 통과했었던 길이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추스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넓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공을 위한 5가지 자세라기보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전문가나 인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인재상은 어떤 것들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갖춘 사람. 두 번째로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끊임없이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5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서없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아유, 정말